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시사 방송은 김우영. 뒤에 뭐 하나도 안 붙여도 돼. 그냥 김우영이다. 자, 인터뷰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은평에 김우영 예비후보 연락처 010-9458-3256 9458-3256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새날 패널이었는데 맨날 보던 사이인데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또 달라 보여. 그때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동안에 아픔만큼 성숙했다? 혹은 방황과 머나먼 길을 돌아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우영은요, 여러분 이걸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은평구청장 8년 했고, 대통령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뭐 실속이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쪽에서는 진짜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 근데 저평가돼 있지. 아니, 뭐 엘리트 코스라기보다는 일하는 자리에 있었고, 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되게 좋아했고, 또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애썼고,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과정을 그 당시에 제도 새날 패널로 조국 장관의 사퇴와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겪었던 그 과정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네요. 네. 하긴 그지,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들어선 것도 격동의 세월이고, 역사에는 또 여기에 대한 반면교사 반전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쉽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우영의 책 다시 대한민국 제조산하의 길이에서, 제조산하는 말 멋있어요 보면. 우리 2017년 아마 초로 기억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신년에 본인의 삶의 목표로 제조산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였죠. 촛불혁명의 지향점이 모두가 평등하고 기회가 공정한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구호를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에게 줬던 그 제조산하는 말로 그 당시에 그 결심을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 제조산하가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기도 하죠. 네. 나라를 다시 만든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은평구에 갈 때마다 은평구청장 김우영의 유산을 이렇게 쭉 훑어볼 때가 있어요. 네.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김우영 업적인데 하는 것들이 꽤 많아. 흔적이. 은평구에는 김우영의 흔적이 너무 많아. 자, 아마 은평구를 이끌다가 다시 이제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상황. 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전에 논란이 있었었죠. 강원도당 위원장 사표 제출하고 은평을 공식 출마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 12월 12일 날 제가 은평 출마 선언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잡아놨었습니다. 제가 그 12월 12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신군부의 하극상 반란의 쿠데타가 12.12 사태라면 민주당에도 12.12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당 안에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역행하고 동지애를 팔아먹고 배신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강원도에서 험지를 개척하고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려고 갔다가
조정에 변고가 발생했구나. 조정에. 우리가 민주당 당원들 수백만이 마시는 그 여의도의 샘물에 독극물을 타는 존재들이 있다. 이 오염된 샘물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우국의 심정이 발동했었어요. 그래서 12월 11일자로 출마 선언을 하려고 잡아놨었는데 그게 일파만파 퍼지는 바람에 여의도에서 한강 다리를 넘지 마라. 야, 비유가 오늘 찰진데. 네,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한 달 가까이 대기 상태에서 암중보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원도에는 험지니까 나라도 갈게. 내 고향이니까 건너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쉽게 표현하면 텃밭이던 은평구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친윤짓 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때린다는 건 친윤짓 하는 거에 등치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기는 갔는데 답답해 미치겠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내 지역구에 내 텃밭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어.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로 기억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날 저는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멤버로서 한 2만여 전국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결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수십 일에 걸친 단식의 과정에서 이 사안을 맞이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자세가 어떨까. 저는 민주당 DNA를 믿었습니다. 네. 서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찬반의 어떤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검찰 독재에 항거하고 있는데 우리 안의 의원이 설마 가결표를 던질까? 아이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한 20 몇 명 된다라고 정보를 들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의 DNA는 김대중 노무현의 DNA 아니냐.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절제적 리더 밑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심정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결하는 장면에서 나중에 표결 이게 정산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맞아. 설마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가결 선포를 하는 순간에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표였기 때문에 연단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머리가 까맣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데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지지자 당원들이 울먹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참모습이었나. 그 속에서 그 윤석열의 1차 검찰 쿠데타였다면 2차 쿠데타는 내부의 비겁주의자들에 의한 쿠데타였다. 라는 말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말자.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2차, 3차, 4차 싸움을 하더라도 기필코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만의 피가 있어. 네. 서로 하는 일은 달라도 우리들만의 피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줍지 않게 무슨 명분 만들어가지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같이 선을 잡을 생각을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보면 뭐 탈당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권력 지향형인 거지 가치 지향형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들만의 피해서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장 우리의 이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악마화를 시킨 장본인들이 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아가리에 쳐놓고 그거를 볼 수 없었던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때 가결파들이
어떤 말로 변명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결해서 그래서 법원에 가서 결과적으로 기각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결 행위가 이재명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때 정청래 최고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칼로 찔러놓고 수술 잘 됐다고 그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지. 네. 참 그 민주당 역사에 특히 야당 역사에 저는 이거 한 몇 번째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들의 그 변명거리와 또 그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대표가 복귀하는 날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라고 복귀를 했잖아요. 참 진짜 이게 지도자의 길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고의 시간이었죠. 네. 네. 지금 이제 거기다가 이제 테러까지 당하는 상황.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은평에 있는 저분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네. 저분은 실질적으로 가결파로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지금 뭐 탈당한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확실하게 가결한 사람들 한 나온 게 대여섯 명밖에 안 나와요. 네. 나머지 한 35명이 숨어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팔면서 선거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어요. 진짜 분노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변이 따로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김우영을 제가 좀 아는 입장에서 야,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재명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나 볼 때마다 씁쓸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오늘도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 불출마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어제는 강희원 더민주 전국혁신의 공동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의 상임대표가 김우영 위원장이고 지금 강희원은 공동대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는 친명들 역차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당 내에서 괜찮다. 친명 비명을 떠나서 강희원 괜찮고 현근택 그 정도면 괜찮아. 뭐 김우영 좀 출마하면 어때? 이런 분위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게 내부적인 이유가 더 크다. 난 그렇게 보는데. 그 소위 대표 단식 국면에서 저희가 대표를 구하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 이재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우리의 이상, 우리가 다시 재집권하려면 유일한 희망의 싹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를 지켜야 된다. 특히 검찰 독재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압수수색으로도 그의 결백함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주의자들의 보복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관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병들이 90만 명의 서명을 조직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죠. 그리고 대표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관군들이 의병들한테 너네들 우리 허가 없이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렇지, 그렇지. 너네 의병 짓 하면서 관군 비난했지. 에? 그거예요. 저희는 너네들 우리가 준 표결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배하지 마라. 민주당의 대표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은 해당 행위하는 거다. 라고 당원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인간적인 문제로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김우영과 내가 아는 강의원과 그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소위 여의도의 소위 현역 기득권의 카르텔이 작동을 하면서 그 의병들은 다 하나둘씩 낙인 찍히는 과정에 돌입했던 거죠. 야, 씨. 지금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오늘부터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현근택 변호사 불출마에 댓글이 막 쇄도를 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강희원이나 현근택이나 중요한 건 당인 거예요. 네. 이런 논란으로 당이나 이 대표한테 뭔가 부담 안 주고 싶은 거지.
그런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고 또 최근에 나가신 분들 보면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공천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온갖 탓을 이재명 대표 탓을 하고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솔로몬의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당이 사람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생명이 전부인데 그 정치적 생명을 내려놓을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그런 선택을 어떻게 보면 대표 측근들이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될지 모르겠으면 네. 하지 마요. 저희 강북구의 박. 네.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이었으면 즉시 처리했을 것이다. 야, 어떻게 민주당의 그것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성을 띈 자가 한동훈이라면 처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법을 쓰나요? 저는 우리 안에 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적, 친한 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친적이 세상에 제일 해로운 겁니다. 차라리 적이 낫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맞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해요. 저 사람은 우리 편 같은데 항상 결과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남의 편의 기준에서 우리를 들이대네. 그 사람들한테 이중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라도 동지잖아요. 경쟁하는 동지 관계라고. 근데 저 사람들 스타일은 뭐냐면은 모든 중심이 동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정치 권력을 지키냐 마느냐 소위 말하는 게 기득권이거든요. 그 기득권 유지에 팩트조차도 틀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답답한 거는 그런 거지.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기득권화되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더 개혁을 잘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원외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 원외 조직의 수장들이 상당 부분 위험해지고 날아가고 위태위태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당원만이 지켜줄 수 있는 건데 좀 뭐 이런 측면은 좀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좀 맥빠지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지자들 저는 뭐 게시판의 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분노의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원 공동대표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처음부터 정해진 길인 것 같아. 대신 돌 맞고 대표를 향해서 가야 할 그 돌을 우리가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험난하지만 권력을 운영하는 일도 앞으로 또 험난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자. 입법부라고 하는 권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2020년 총선의 결과를 보면 180석을 얻고도 국가 권력을 갖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입법부의 선량으로 나갈 사람도 나가야 되지만 다음 소위 말 행정 권력을 준비할 사람들은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렇게 위안하는 거죠. 근데 강의론 메시지나 현근택 메시지는요 정말 당이 중요한 게 보여요. 살아온 삶에 주목해 준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여겼지만 여기서 멈추겠다.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나쁘게 한다면 내가 멈출게. 야, 저 사람들은 심지어 탈당하고 막 극딜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 현근택 변호사 메시지도 비슷해요. 현근택 변호사 메시지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도전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들이 결국 우리 참. 야, 근데 자기들 주장대로 자기들 욕심만으로 끝없이 나가는 사람들은 뭘까? 박용진. 아, 그래서 속이 시원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네요, 진짜. 이걸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응? 근데 이 역사는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무슨 뭐 친명 공천이네, 뭐 불공정 공천이네 이런 얘기 또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무슨 친명 공천? 비명 행사? 뭐라 그랬죠? 그렇다 치고 참.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캠프가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지율에 비해서. 그랬었죠. 실제로 제일 많았던 건 제가 기억하기에 정세균 후보였었고, 네.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저 사람들은 친문 8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친낙이면서 친문이라 이런 느낌으로 8위를 했고, 거기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김우영, 민영배,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사람을 알아본 거지. 네. 친소 관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다음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구청장 2번 하고 청와대에 가서 비서관 일을 했지만 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시대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전 돌파형의 리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상당히 절제적 권력 행사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또 트럼프발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발 위기, 그 위기의 관리자로서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잘 하셨고 한반도의 평화 또 K방역이라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제도 산하의 그 중심에서 두 가지 권력의 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가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 검찰 권력의 개혁에 실패를 했고 또 다른 하나가 실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기재부 권력입니다. 홍남기로 대표되는 기재부 권력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두 기둥뿌리를 그대로 둔 채로 다음 대선을 맞이했던 거죠. 근데 그 기둥뿌리를 뒤흔들고 새롭게 갈아엎으려면 이재명의 돌파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예. 저 보세요. 청와대 출신 이재명 정무단장 김우영, 친문계 집단 행동 일침, 문 대통령 국정 철학 이해는 하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문과 친명의 갈라치기 속에서 아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다라고 외치고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그 출신들만 가르텔이 있잖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이재명, 나서열, 민영배, 김우영, 송재호 자치분권 분야 어벤져스 라인업 완성. 이거 이제 대선 전에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활용 점정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 당대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우영, 홍영표 30, 1600만 표 얻은 이재명 말고 뒤 아니냐 당대표로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요소에서 이재명을 지켰던 바로 그 김우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 가 있는데 다시 서울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 이건 아니다 진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네. 아유 참. 근데 뭐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다 반면교사하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훈으로 느껴야 될 게, 얼마 전에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때 그
김대중을 지켰던 주변의 동교동 분들이 그 권력의 정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빛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 세계사적으로도 어떤 혁명의 순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그 빛이 퇴락하는 과정이 있고 그 퇴락의 순간에 자기를 발견하고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문재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동료였고 그들은 그때 그 빛이 별의 순간이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기득권의 안주가 되고 또 자기 변명과 비겁함에 함몰되면서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는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돌아설 수 있는 힘. 그걸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길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냉철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구나. 그게 당원들의 소위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나를 욕한다라고 보지 말고 나의 거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삐딱선을 탄 게 회복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걸 못 가진 그 자기 반성과 성찰의 능력 부재가 오늘의 배신을 일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랑 생각이 똑같으세요. 네. 나인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거는 손해를 보는 사람만이 나중에 더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갖기 위해서 더 큰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아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개혁적이지 않고 반명했던 사람들이 설사 지역에서 후보가 된다고 해도 지지층들의 동력은 약해집니다. 내가 대선 경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추미애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스탠스가 맞는 거다. 왜?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공격했던 이낙연 후보 쪽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낙마를 하게 되면 대안이 안 돼요. 지지층들. 당대표 나왔을 때 찍었던 77.70%는 그 사람을 찍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만한 것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자, 근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대표로서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땅의 토양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2020년 총선 때는 그때 집권 여당이었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놨더니 광야에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하우스 바깥으로 나오니까 옴짤닥상을 못하는 사람들이더라. 예, 말로는 화려하고 또 지식으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산전수전 겪어서 야전에서 싸워야 하는 이 국면에서는 싸워볼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더라. 지금은 어디까지나 저 폭주하는 기관차 대한민국을 폭망의 낭떠러지로 인도하고 있는 저 윤석열 정권을 그 궤도를 틀도록 만들고 브레이크를 잡게 하고 그럴 수 있는 투사가 필요합니다. 야당은 견제 기능이잖아요. 견제하지 않는 야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돌밭에 거기서 피어나는 아주 억센 그 질갱이 같은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 누르고 패도 일어나고 나 죽여라. 나 감옥에 가서도 내가 정치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내준 이유가 나는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막 이슈 뭐 부동산 뭐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180석 줬는데 뭐 했냐가 더 크다고 봐요. 180석 줘가지고 뭐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의석을 줬는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뭘 했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소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낙연이에요.
이낙연 당대표, 그전에 이낙연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어 버리는데 일조한 거죠. 그 탓을 대장동 등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떠넘기다가 지금 여기까지 사태가 온 거예요. 만약에 더민주 정규혁신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민주당의 절대 의석이었다면 저는 정권 안 뺏겼다고 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행사하지 않은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국민들이 준 권한을 5년 동안 물론 특정한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행사를 통해서 그 국민의 살 권리를 잘 지켜줬지만 아주 중요한 길목 두 길목에서 아까 얘기한 경제 권력, 그다음에 검찰 권력 그 측면에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맡겨버린. 네.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가장 열받아 하는 게 행사하라고 준 권한을 왜 행사를 안 했냐. 검찰 탄핵은 100석이면 발의를 하고 150면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윤석열이 반란할 때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왜 거기에 비겁하게 고개 숙이고 그랬냐. 아이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저는 그 원인을 알 것 같긴 해요. 조중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역풍, 분해, 뭐네 해가지고 계속해서 최근에 민주당이 그리 좀 깨어나긴 했어요. 저 이상민 탄핵 같은 거 했는데 역풍이 없어. 그만큼 이제 민심이 윤석열한테 악화돼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 난리를 칠 때 뭐 규정이 있네 없네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너 해임 지금 윤석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해서 뭔가 제대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카르텔들의 이 발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나 몫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저 역풍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내부에서도 야 역풍 오니까 조심해야지 하고 180명이 나서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막 서로 싸우고 너무 가볍다 뭐 하면서 계속 개혁을 방해해 왔던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지금 탈당한 이낙연 개 사람들이 그걸 주도를 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개인은 누구나 나약하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도 그 시스템으로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비겁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낙연 당시 당대표 시절에 어떤 시스템의 충돌에 의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제. 선출은 하되 일상 시기에는 의원총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잖아요. 의원들의 100여 명이 백수십만 명의 의사결정을 대신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빨리 직접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당원 투표나 이런 걸로 당원의 의사결정을 보장했더라면 주요한 고비 때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의 사퇴 문제, 윤석열의 진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였어야 됐다. 근데 그걸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집단 지성으로 보지 않고 소위 강경파의 무슨 난동으로 지금 몰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압도적 다수의 의사결정이 당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개인의 나약함에 의해서 전체가 몰락하는 길을 모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낙연은 탈당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암살 미수를 당하고 그렇죠. 이거 보면은 그런 거죠.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일관되어 있는 흐름 속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낙연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다 이재명 악마와의 결과물들이 튀쳐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이재명 악마와의 막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 이재명 대표를 죽여라라고 사주했을 수 있는 그 흐름과 이재명은 악마니까 난 나가도 돼라고 말하는 이낙연 흐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 저 통찰력 있는 분으로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하고 이낙연의 탈당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신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압력이 사건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의 직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수년 동안
수년 동안 조중동, 그다음에 종편, 온갖 언론을 통해서 한 개인 이재명이라고 하는 10년 이상 실천적으로 검증된 행정가, 개혁가를 정말 죽음의 그림자 뒤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악마화함으로써 그 분위기가, 사람은 정서와 감정을 전염되는 존재잖아요. 특히 조중동, 그다음에 극우 유튜브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전염된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배경에는 힘에 의한 지배, 상대를 악마화하고 보복 공격 응징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의 작동 논리에 의한 사회적 압력과 분위기가 한 사건을 만들었다. 저는 그게 사회과학적 이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구구 테러는 배후가 없는 사건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밝혀진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이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저번에 김호중 전 교수가 본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불사신. 이건 약간 문명적 측면도 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건 당한 건 당한 거지만 정말 1cm 차이로 목숨을 건전 네. 사건이라고 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측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존 F 케네디 이후에 그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킹 목사 그 암살 이후에 그 민권 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비극적인 최종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극을 딛고 미국은 민권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한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차별, 이거는 소수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소수자, 또 장애인, 또 정치적으로 소수파, 특히나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검정고시 출신의, 소년공 출신의, 그것도 재야 운동권에도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완전 변방에서 시장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정책 발굴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대의 정신과 맞아떨어져서 급부상했더니 여의도의 기득권자들은 저런 기이한 자가 나를 앞서다니. 아마 이런 정서적인 공감대가 이재명을 그렇게 만들었다. 한 천지간의 괴물로 그를 몰아세우고, 이 조선조에서 가장 개혁 사상가는 허균입니다. 네. 강릉에 허균 생가가 있거든요. 그걸 재작년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거기에 모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선시대에, 그 시대에는 너무 허균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했지만 지금 시대의 이 민초들의 역동성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허균처럼 만들지 말자. 이재명이라는 개혁 사상가가 그 실천적으로 단련된 서민 정책들을 국가의 정책으로 작동 가능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저자를 지켜야 된다. 어저께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 네. 이재명의 업적을 링크되어 있는 걸 이렇게 리스트업 된 게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네. 한 200개 돼. 우리가 전혀 몰랐던 정책들이 예, 너무 예. 많은 뭐 거예요. 신기하죠. 예. 야, 그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상해보험 들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도 생각을 못 해본 거고, 특히나 주빌리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빚진 자들 채무 못 갚는 사람들한테 그 채권 추심 회사들한테 교섭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줄 테니 그걸 태워버리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1,000만 원 기부를 받아서 43억의 채무를 불태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기적이죠. 1,000만 원 가지고 43억의 채무를 불태웠다. 그런 일을 한 게 이재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기득권의 일종의 제거해야 될 대상. 여기 지금까지 왔다. 근데 그 기득권이 민주당에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화면 위에 김우영 연락처가 있어요. 010-9458-3256 010-9458-3256 여기로 전화를 주셔서 은평 울구 사람들. 예. 근데 은평 울에 살지 않으셔도 돼. 예, 예. 왜 지인 찾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네. 그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빨리 비기획적인 사람들은 이제 좀 쉬게 합시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친명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적 국회의원 150명, 200명이라면 대한민국 바뀐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랜만에 나온 새날 가족으로서 한 말씀 하시고. 아, 예. 새날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가는데 어렵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기게 끝까지. 예. 그 길에 우리는 희망을 만들고 있고 희망을 만들어서 반드시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찾아와서 국민을 위해 작동 가능한 권력을 꼭 한번 다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날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영 화이팅.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